안녕하세요. 테마특강 여성시대 송지연입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우린 아직도 3, 4, 5 모이기만 하면 그때 그 감동으로 다시금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지요. 이 월드컵의 감동, 우리 뜨거운 응원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그 해외 교포들의 응원 또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응원은 해외를 넘나들면서 아시아의 자존심이라는 그런 표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 터키와의 경기 종료 직후에 우리들이 보여준 그 뜨거운 우정은 이 세계인들에게서 정말 국제화 시대의 바람직한 민족 정신이란 그런 표현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신외국어대학교 관광학부의 허만성 교수를 모시고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또 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 민족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성 교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신외국어대학의 교수 허만성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 사모님들을 배우니 다른 때보다 더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의 가까운 장래는 그 나라 학생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나라의 먼 장래는 그 나라의 여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 없이 그 나라의 여성의 정신이 올바르고 굳건하면 그 나라의 장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때보다도 소위 강의하는 제 자신이 마음이 더 가다듬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소위 사상 초유로 월드컵에서 4강을 갖다 이루면서 우리의 소위 국민 단합심이 전 세계로 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에서 우리가 내걸은 가장 애국심 그리고 우리 민족을 갖다가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큰 구호가 있었죠. 그 구호 뭐라고 했습니까? 네,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학기 동안 중국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와 2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걸 가르쳤죠.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 제2조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 두 조목 가지고서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국호죠. 나라 이름입니다. 우리가 요번에 한 달 동안 외쳤던 나라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민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치 행태고 공화국은 주권의 소재를 나타내는 국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슨 뜻이냐? 이걸 젊은이들이 잘 모르고서 그냥 대한민국 외치기만 합니다. 오늘 이 기회에 우리의 이름 대한민국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자로서 흔히 큰 대자, 그 다음에 한나라 한자를 쓰죠. 그리고 백성민자의 나라국자입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 이 민국이라는 뜻은 글자 그대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다. 바로 국체를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는 대한이란 무슨 말인가? 글자 그대로 하면 클 대자 한나라 한자입니다. 한민족이 크게 뭉쳐라. 바로 여기는 클 대자는 뭔가? 전부 다 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이한입니다. 2500년 전에 중국인들이 우리 조상을 뭐라고 불렀는가? 옛날 중국 문헌에 우리 조상을 중국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 이 동이가 무슨 뜻입니까? 동쪽에 사는 오랑캐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을 갖다 중국인들은 염액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중국인들하고 섞여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민족이 자꾸 밖으로 밀려나와고 지금 한반도에 고착되고 말았지만 원래 우리 민족의 고토는 산동반도에서부터 만주 남쪽에 한반도 북쪽 여기가 고조선의 영역입니다. 우리만 자꾸 한반도에 국한을 시키지만 지금 중국의 역사학자들, 일본의 역사학자들 누구도 우리 고조선의 위치가 한반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딘가? 중국에게 수도 북경 동쪽에 있는 대릉하 주변 이 발해 연안이 한반도의 고토입니다. 여기에서 고조선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있는 바다 이름이 발해입니다. 이 발해 지금은 한자로 쓰지만 이게 원래 우리말입니다.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이 바다구에서 해가 솟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뭐라고 하는가? 박바다, 밝은 바다다 이 말이에요. 박바다, 밝은 바다를 한자로 쓰면 발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고토를 찾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종의 나라도 나라 이름이 뭡니까? 발해입니다. 왜 이 바다 이름을 국명으로 했는가? 그 선조의 뜻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의 강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역사상으로는 3100년 전에 이 중국에서 쫓겨나오는데 그때부터 지금 2000년 전까지 약 1000년 동안에는 우리 조상들의 일부가 여기에 잔류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쳐들어온 중국인들에게 땅을 뺏기고 그 중국인들 밑에 신음하면서 살았죠. 그때 중국인들이 우리 조상을 보고 뭐라 했는가? 에이 더러운 놈, 냄새난 놈, 똥같은 놈 이리 불렀습니다. 그게 뭔가? 예입니다. 예. 똥같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예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우리 조상 중에 고조선 계통 사람입니다. 중국인과 중국 동쪽에 섞여 살다가 밀려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중에서도 북쪽에 살면서 말을 타고 용감한 기만 민족이 되어서 중국 땅을 쳐들어가서 중국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했던 우리 조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여기 있는 부여와 고구려 계통이죠. 이 부여 고구려 계통은 북쪽에 살면서 때때로 중국을 쳐들어갔죠. 그 바람에 중국은 지금 현재 만리장성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춘추 전국시대 북쪽에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장성이 있었는데 진시황이 그걸 통일하고 전부 각 나라마다 쌓은 걸 연결한 기죠. 따라서 당시에 부여고구려의 조상들은 이 북쪽에 살면서 때때로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는가? 역시 우리 조상의 일부죠. 그걸 갖다가 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중국인은 예맥이라고 합니다. 이 맥이 무슨 뜻이냐? 짐승 맥자입니다. 시랑이 맥자죠. 상상의 짐승인데 사자와 포봉의 중간쯤 되는 상상의 짐승입니다. 용처럼. 따라서 시랑이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무서운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다. 따라 중국인이 우리 조상을 불렀던 동이족, 예족, 맥족이 전부 나쁜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은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했을까요? 중국인들이 야, 너 누구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똥이다. 우리 짐승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조상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를. 예. 우리는 한이다. 한. 바로 우리 이름이 한입니다. 이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800년 전입니다. 몽고의 침략 이후에 우리는 스스로 이름을 잃어버리고 하는데 기가 빠져서, 민족적인 기가 빠져서 계속 중국과 일본에게 당합니다. 내 이름을 잃고 나니까 내 기가 빠진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한입니다. 넓고 크고 높고 위대해서 비할 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당신은 누구냐 하면 우리는 한이다. 우리는 가장 높은 민족이다입니다. 그 한이란 이름, 이게 우리의 이름이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는데 민족 기가 빠진 겁니다. 따라서 그 뒤에 한자가 들어오는데 한나라 한자를 쓰긴 했지만 이 한나라 한자의 한자가 아니고 우리말로 한입니다. 그런데 이 한을 우리와 핏줄이 가까운 민족이 지금도 쓰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우리와 핏줄이 가장 가까운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어디 사람들이요? 예, 몽고인들이죠. 몽고인들 순수하게 피를 지키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핏줄입니다. 말도 같은 게 많아요. 얘네들 옛날 저고리 동전 다리는 작은 다리 있죠? 손다리미 그 이름이 뭡니까? 인두로 그러죠. 몽고에 가면 그걸로 인두로 합니다. 우리하고 같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몽고인들은 지금도 한 가면은 고개를 숙이면서 삽장을 하면서 존경을 표시합니다. 가장 위대한 용어죠. 그런데 몽고인들은 이 한을 발음할 때 강하게 발음합니다. 한을 강하게 발음하면 뭐가 됩니까? 칸 되죠. 그렇다면 몽고인의 왕 중에 세계를 정복한 지구상 최고의 왕이 있죠. 이름 뭡니까? 징기스칸.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징기스라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칸이란 높고 위대해서 비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몽고의 위대한 왕은 뒤에다 반드시 칸을 붙입니다. 징기스칸, 후빌라이 칸 이렇게 칸을 붙이죠. 그리고 몽고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중국 본국 놔두고 유럽과 서쪽에다 4개의 나라를 만들었죠. 고등학교 세계사교 가서 나오죠. 유럽을 점령하고 만든 나라 이름이 킵착한국, 중아시아를 점령하고 오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를 점령하고 이일한국, 4대 한국을 만들었죠. 그 한자를 갖다가 땀 한자로 써가지고 나라 국자를 써내니까 우리가 한자를 읽으면 한국이라고 읽는데 그걸 지금 몽고인들이나 중국인에게 읽으라 하면은 칸꼬 이랍니다. 칸의 나라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도 몽고인들도 칸 하면 아주 존경을 표합니다. 그들은 그 칸을 지금도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면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한이요. 내 이름을 찾아야 내가 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한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님이죠, 님. 원래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도 님이 되어버렸지만 원래 님이란 뭔가 제일 높은 왕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뭐는가? 신입니다. 한의 제일 높은 사람 이름 모르겠습니까? 한님이죠.
한님. 그 한님, 님자가 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님을 쓸 때 뭐라고 썼는가? 환인이라고 썼죠. 환인하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 환인, 예, 천재. 천재나 최고의 신입니다. 환인. 흔히 또 이날 인자를 쓰기도 하는데, 환인이 누구냐? 우리의 최고신 이름입니다. 환인이 우리의 최고신입니다. 한의 최고신 이름이 한인입니다. 한인이라 써놓고 읽을 때 뭐라고 하나? 한님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님을 너리터리 뭐라고 합니까? 너리터리 길게 읽으면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이죠. 우리의 최고신 이름이죠. 하느님은 바로 5천년 전 우리 민족이 믿고 있던 최고의 신 이름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느님 맙소서, 하느님 살피소서,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지금은 여러 종교들이 그걸 갖다가 대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적인 냄새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5천년 전에 우리의 가장 최고 높은 조상의 신 이름입니다. 그게 한님이고 한인이라고 쓰고 그게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록이 이해하는 것 같으면 당군의 아버지 이름이 한웅천왕이고 한웅천왕이 자기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환인천재입니다. 그는 실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의 이름이죠. 환인.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하느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만이 가장 높은 분의 자손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를 빗을 때 높은 고향을 향해서 빗었죠. 세계에서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 위를 향해서 빗는 것은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머리를 빗으면 여우에 와서 머리가 모이죠. 그걸 갖다 끈으로 맺어집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게 상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고전 기록을 읽다가 상투를 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게 우리 조상인 줄 알면 됩니다. 지구상에서 상투를 쫓은 민족은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그 상투를 한자로 무슨가? 상투 태자를 씁니다. 이 기신기자 옆에다가 저울 티자를 씁니다. 이게 태라고 합니다. 태. 상투 태자입니다. 여기다가 매절 결자, 태결 가는 글자를 쓰면 이게 상투를 쫓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조상입니다. 유명한 위만이라는 사람이 위만 조선을 만들 때 원래 중국에서 왔죠. 중국 안에서 살 때 태결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안에 살던 우리 조상이었다.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기죠. 그런데 가보개혁 때 일본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메시지를 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국인들 무리 사라지고 난 뒤에도 힘이 없으면서도 일본인에게 늘 당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복종을 안 한단 말이야. 얘는 니는 쭝이야. 항상 마음으로 복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에 어디에 저런 긍지가 있냐? 한국에 긍지가 어디 있냐? 그걸 거슬러 가면 이 상투다 이게. 한국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자손이란 긍지 때문에 남자들이 위에다 상투를 쪼고서는 절대 남에게 고기를 안 숙이더게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일본인들이 어떻게인가? 한국인 상투를 잘라라. 그래서 가보개혁 때 제일 먼저 내놓은 안이 뭡니까? 단발량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투 자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종 황제입니다. 그래 고종이 드라마 보면 상투 자르러 나오죠. 그걸 보고 대웅군이 눈물 흘리죠. 예, 상투를 자르라. 그러자 상투를 자르게 하자 선비들이 뭐라 합니까? 내 목은 잘라도 상투는 못 자른다. 그래서 전국에서 항일 여병이 일어납니다. 그 최초의 여병장이 최익현 선생입니다. 따라서 왜 일본이 상투를 자르게 했는가? 상투를 자르게 하자 왜 여병이 일어났는가? 그 사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역시 없어서 그 여병이 일어나는 과정이 민비의 시해부대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는데 나중에 대의맹군을 세울 때 상투 때문에 군대 일으켰다가 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왜 남은 나라 항우를 시해했느냐 하고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이름은 하안이고 우리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하느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상투를 쫓았던 겁니다. 이게 한국인의 긍지였던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시골 할아버지의 캐캐미군 아주 후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긍지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잃고 난 뒤에 우리는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2월 초까지 넉 달 동안 전 세계 신문이나 우리나라 신문에 일면 톱 기사로 넉 달간 단골로 올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9월 11일부터 금년 2월 초까지 거의 넉 달 동안 모든 세계 신문과 우리나라 신문에 단골로 올랐던 일면 톱 기사 중에 하나. 예? 예. 미국의 뉴욕 테러 사건이죠. 이 뉴욕 테러 사건이 앞으로 1세기 동안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저게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는 또 예고이기도 합니다. 이 뉴욕 테러, 아주 기묘한 테러입니다. 저 테러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테러를 하면 반드시 누가 테러를 했는지 테러 단체가 나섭니다. 우리가 테러했다 하고 나섭니다. 이번에 뉴욕 테러는 나서는 단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아득합니다. 그러다가 과거의 테러는 반드시 테러를 하면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돈 내놔라, 비행기 제공해라, 우리 동료를 갖다가 감옥에서 석방해라. 요구 조건인데 요번에 요구 조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이 뉴욕 테러 사건은 특이한 것이 과거의 테러는 자기들의 적있게 대해서 테러하는데 요번에 테러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과 아무런 원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량 살상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테러죠. 용서할 수 없는 테러죠. 그 바람에 미국이 혹이라고 잡고서는 세계 58개 회계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57회계국가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테러의 배후 인물이었던 빈 라덴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공격을 개시하자 모든 회계나라에서는 반미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 회계나라 58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도 국가의 책임자, 국정의 책임자는 미국을 비난하거나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갖다가 중지하라고 요청을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테러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테러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시민을 대량 살상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대량 살상한 배후를 갖다가 색출하는 데 막을 아무런 대의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해 가지고 어느 회계국가도 공식 항의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호기를 잡았죠. 옳다. 요 기회에 회계나라들 중에 뺏당한 놈들이 많으니 우리 미국에게 뺏당한 놈을 갖다 질러 좀 드리자. 그래서 드디어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다음에는 이라크다. 그 다음에는 소말리아다. 그 다음에는 리비아다. 계속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은 안 된다 하고 유럽 몇 나라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그게 지금 현상입니다. 근데 또 이번 뉴욕 테러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외국의 이 테러한 분야들 잡아보면은 되게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요번에 뉴욕 테러에 참여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랍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귀족들 아이입니다. 전부 부호들의 아이들이고 그거다 특색이 전부 외국 유학파입니다. 그거다 또 하나 특색이 평소에는 남과 싸움도 안 하던 얌전하게 비치던 청년들입니다. 그게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테러 사건은 과거의 다른 테러와 전혀 다르고 또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21세기 전쟁은 이와 같은 테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방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 왜? 이제는 20세기처럼 국가 전면전이 있기 힘듭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전쟁이 있기 힘듭니다. 만약 있게 되는 것 같으면 무기가 발달해 서로 죽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큰 전쟁은 뭔가 이와 같이 불만을 품은 일부 테러 분자가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국방비가 더 들어간다. 왜? 대한민국 4천만 8백만 인구 중에 누가 테러 문제인지 모르니까 4,800명을 다 감시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이번 뉴욕 테러 이후에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 FBI, CIA 예산을 엄청나게 증폭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 미국에 들어와 있는 시민들 전부 다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뉴욕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유럽에 있는 백인 기독교 사회와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있는 중동의 회교 사회의 갈등인데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중동전쟁에 의한 동기인데 그 뉴욕 테러 사건이 왜 미국이 강국이냐 하는 걸 우리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또 우리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이 강국인가? 평소에 미국을 가보면 이 강국이 될 턱이 없는 나라입니다. 영토가 넓다고 강국이면 브라질도 넓고 호주도 넓은데 그건 왜 강국 아닙니까? 강국은 뭐가 강국을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강국을 만드는 겁니다. 독일이나 일본에 가보면 이 강국 되겠다 싶습니다. 왜? 국민들의 애국심이 강하고 공동체 질서의식이 강하고 공동체의식과 애국심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강국 되겠다 싶으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잡다한 민족이 모여서 중구난방으로 제 목소리 지르고 개인 이기주의 주장하고 이게 강국이 될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강국이냐? 그게 요번에 밝혀졌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평소에는 개인 이익을 위해서 아웅다웅합니다. 국민들이. 그러나 국가가 적에게 공격을 당하면은 감면이 일어서 가지고서 적을 향해서 도전해 죽는 걸 갖다가
영렬히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욕 테러 사건이 나고 난 뒤에 미국에서 물건이 안 팔려가 모든 게 불경기가 되고 우리나라도 수출업이 안 돼가지고 중소수출업이 300개가 도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 테러 직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많이 팔렸습니까? 첫째는 백색 가루따미는 많이 팔리는 방독면이죠. 근데 방독면 좀 만들어 파던 양산업체가 짭짤하게 이익 봤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테러와는 직접 관계없는 백색 가루 때문이었고 테러와 직접 연관해서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미국 역사상 요번에 뉴욕 테러 직후에 가장 많이 팔렸던 물건. 미국인들이 이 테러가 나자 가족 수대로 그걸 사가지고 가슴에 차고 다닙니다. 뭡니까?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였죠. 그걸 만들어 팔던 중국 업체가 엄청나게 재미를 봤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이번에 뉴욕 테러 사건이 딱 나자 평소에 길가에서 마리아나 담배를 피우고 마약이나 피우는 미국 청년들이 우리 조국을 공격한 저 아랍 테러 주기 이성이 날 전쟁터 보내주시오 하고 미국은 군에 입대하는 것이 우리처럼 징병제가 아니죠. 저는 바로 자기들이 선택해 가는 겁니다. 내 군에 보내가지고 저놈들하고 싸우게 싸워 죽게 해주시오. 놀랍게도 군의 지원자가 100배로 늘어났습니다. 뉴욕 테러 직후에. 우리하고 다른 점이 거기입니다. 대학에 가장 인기 없던 ROTC 지망자가 역시 1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이 강국인 건 재밌는 것은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면 서로 적과 싸워서 죽겠다고 안달을 합니다. 가만 보면 또 미친 사람들 같아요. 저게 미국을 강국으로 만드는 동기입니다. 1차 대전 때도 미국은 제임스 몰로 대통령의 유언 때문에 유럽에 일어난 전쟁에 우리는 참전하지 않겠다. 그게 몰로 닥터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쟁에 참전을 거부했죠. 그런데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황제가 미국은 중립을 선언해놓고 자기 적인 영국과 프랑스에다가 군수물자를 자꾸 대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독일 황제가 멕시코에다 비밀 전문을 보냈죠. 멕시코요! 너희들의 영토의 절반은 어디가 있냐? 원래 멕시코 땅의 절반이 미국 서부 지방입니다. 멕시코가 원래 백인 왕국이었다가 지금부터 130년 전에 유색인 혼혈 쪽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과 같은 멕시코 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자 화가 난 미국이 멕시코에다가 소위 개척단을 들려보내서 알라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멕시코 대통령이 죽이자 그걸 기활해서 멕시코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멕시코 땅의 절반을 점령해버렸죠, 미국이. 그게 오늘 미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서부지방 텍사스, 오클라호마,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 뉴멕시코, 칼로라도, 캘리포니아 요 8개주입니다. 이게 원래 멕시코 땅이죠. 그래서 독일 황제는 그걸 알고서 야 멕시코야 우리가 무기를 대줄 테니 너가 미국 서남부를 쳐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독일의 유보트가 보성 해안을 공격하겠다. 그래서 뺏은 땅은 원래 멕시코 땅이니 멕시코 돌려주겠다. 멕시코야 미국을 공격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문이 미국 CIA가 포착을 해가지고 해설을 합니다. 그게 뉴욕타임스에 나옵니다. 그게 신문에 나자 지금까지 전쟁을 반대했던 미국인들이 모조리 이래서 이거 저 독일령 때리시기라 이래가지고 미국 청년 450만이 지원병으로 유럽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독일 황제가 망합니다. 그게 1차 대전이죠. 2차 대전도 비슷합니다. 제가 그 재작년 2000년 8월 달에 아라스카에 초청 강연을 받아서 3일간 초청 강연하러 아라스카 갔습니다. 따라서 초청 강연을 딱 이틀 3일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주최 측에서 아라스카 그 구경을 시켜주던 배를 타고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을 했는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바닷가에 외진 곳에 집이 딱 한 채가 있는데 부근에는 말도 도시도 없습니다. 그 집 앞에 국기 개양대가 딱 서가지고 성조기가 펄럭거리더라고. 근데 내가 이상해서 안내인에게 여보시오 여기는 부근에 마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 국가관공서가 저 혼자 앉아있어? 물었더니 안내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게 관공서가 아닙니다. 개인주택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외딴 곳에 집을 짓고 살 때는 여기가 미국 영토를 밝히기 위해서 개인이 자기 집 앞에다 국기 개양대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가 국기를 개양했다가 항한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요. 이번에도 뉴욕 테러 사건이 터지자 미국의 1등 국민과 2등 국민이 3등 국민을 감시하는 체제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1등 국민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이 1등입니다. 2등 국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 노예 후손인 흑인들입니다. 3등 국민이 누굴까요? 그게 우리와 같은 항인종과 그리고 멕시코에서 올라온 라틴계 혼종 그리고 저 아랍계 이건 3등 국민으로 이거는 감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1등 국민 백인과 2등 국민 흑인이 3등 국민 황색 인종과 아랍 그리고 라틴계를 갖다 전부 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 체제로 돌아선 게 지금의 이제 미국 체제입니다. 따라서 이 미국이란 나라 2차 대전에도 보면은 태평양대 사령관 니미츠 제독이 일본과 싸우다가 열세가 되자 자기 아들 해군 중이었습니다. 아들을 특공대에 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전사시킵니다. 참 재밌는 게 그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 보면은 반드시 전쟁이 나면은 지도자가 자기 자식을 보내서 먼저 전사시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하다 무너져가지고 가난해졌기 때문에 적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지난번에 그 러시아의 소위 서남 쪽에 체청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거기 수도 그로즈니를 300년간 러시아가 체천을 지배했지만도 그 수도를 점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점령했냐 알아봤더니 그 그로즈니 도시를 공격하던 사령관 러시아군 사령관 이성 장군인데 이자가 공격하다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이 육군 중인데 그걸 제일 앞에다 돌림대를 세워 공격했답니다. 근데 아들이 이마에 정통으로 총알을 받고 죽자 병사들이 사령관 아들이 죽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확 밀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러지 전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러시아가 비록 공산주의 때문에 망해서 가난하지만 희망 있는 나라다. 지도층이 살아있다. 러시아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국가 위기가 봉착하면은 평소에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지도층은 도망가기 바쁘고 평소에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고 지배를 받았던 3등 국민이나 상민이나 천민들이 도망간 주인을 집을 지키면서 적과 피를 흘리며 싸우면서 주인 집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5천년 우리 민족사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지도층이 아니라 하층 계급이 민족과 국가를 지켜왔습니다. 바로 400년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부산으로 15만이 밀고 돌아설 때도 일선 지휘관이었던 정발 장군과 저 윤흥신 장군은 다대포와 수중동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최고사령관이 백마사입니다. 최고사령관 군사령관 백마사는 동네석에 딱 앉아있다 보니까 불리하다 싶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싸워야 될 장군사령관이 말을 타고 자기 소위 말하자면 소아들하고 동네성 북문을 통해서 양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는데 임금이 미워가지고 동네성 북문은 비급자가 도망간 무인이 그 문을 기양 보내라 했습니다. 임금이. 문을 어찌 기양 보냅니까? 그래서 방법이 뭔가? 모든 성문에 가면 그 성문에 이름을 붙입니다. 물루에. 남대문. 그는 성문 이름이 뭐지요? 앞에 숭례문이라고 붙여놨죠. 따라서 동네성 북문에 기양을 보내는데 문패를 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동세성 북문이 복전동 뒤에 있습니다. 일요일날 아이하고 한번 가보세요. 동세성 북문이 산중에 있지만도 문패가 없습니다. 기양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문 중에서 유일하게 문패 없는 성문이 동세성 북문이요. 그게 왜 그러냐? 임진왜란 때 비급자인 백마사 총사령관이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군과 피를 내며 싸운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동네부사 송상현 공이죠. 그래서 지금 양정에 서 있는 동상은 칼을 찬 무장이 아니라 싸워야 될 무장이 아니라 붓대를 든 문관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이 MBC 방송국에 있는 요 주변에 태어난 가장 부산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울릉도를 오늘날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었던 안용복 장군이죠. 지금 요 바로 앞에 걸어서 한 5분만 가면은 한 10분만 가면 이게 수영공원이 있습니다. 수영공원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는 소위 조선군의 수군사령부죠. 그때 그 수영성 남문, 지금은 좀 옮겨놨습니다. 지금 수영의 팔도시장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하면은, 동해사무소하고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아치의 여러 돌문이 있죠. 그게 수영성 남문입니다. 따라서 왜군이 쳐들어오자, 그 수영의 총사령이었던 수사는 장기들을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마지막 그 성문에 남은 사람은 25명의 쫄병이 남았는데 그게 누구였냐? 전부 상민이거나 아니면 천민 노비들이었습니다. 그 25명의 청년이 남아서 우리는 우리 고향을 끝까지 지키자. 절대 외람에게 이 땅을 내주지 말자. 하고 25명이 결의를 하고 유격대를 조직합니다. 그 25명의 유격대가 앞에 있는 이 황령산에 숨어서 7년간 외적과 유격전을 벌립니다. 그러다가 하나하나 죽어갔죠.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임금이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 25명의 이름을 새긴 비석 25개를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공원에 남문을 지나 올라가시면 숲이 있고 그 보면 수영야루에 보존 건물이 있고 그 뒤에 가는 것 같으면 25 의용단이라는 단이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중수했죠. 낮에는 문을 열어줍니다. 다음에 일요일날 아이하고 같이 한번 가보세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에 25개의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 가서 볼 게 뭐냐? 그 비석의 이름을 봐야 됩니다. 이름이 뭐냐?
한자로 써 있지만 그걸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하나같이 양반 이름이 아닙니다. 전부 개똥이, 소똥이, 말똥입니다. 전부 상남 천민들 이름입니다. 따라서 그 수영공원 앞쪽에 오면 안용복공이라는 분의 사상가 동상이 서 있죠. 이분은 자기 개인 혼자 힘으로서 지금 울릉도를 우리 땅으로 확보한 분이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어쨌건 우리 민족은 놀랍게도 평소에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지도층보다는 3등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민족과 국토를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민족 형성 과정 때문입니다. 그 민족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일본과 비교를 해서 내가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은데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오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일제 36년을 거치는 동안에 일본의 1918년 사이토라는 조선 총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변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에너미 일제시대 쓴 책입니다. 저기 쓴 우리의 역사책이니까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에게 긍지가 생길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온 학생들에게 어느 나라 없이 역사가 깊은 민족은 자기의 조상 역사를 국사라고 하고 소위 학생과 국민에게 대중교육을 한다. 역사의 진실을 찾아내는 부분은 소수 역사자의 부담이지만 국사라고 하여서 국민에게 학생에게 다수 가르치는 목적은 공동지식을 강화시켜서 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초중고 3번이나 우리의 조상 역사인 한국사를 배워왔는데 거기서 든 조상이 든 긍지가 뭐냐? 내가 묻습니다. 그럼 학생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긍지 어디 있습니까? 지질이 못난 조상, 만날 당파 싸움이라고 하고 외국과 싸웠다고 하면 키오피 당하고 긍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왜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만 가르칩니다. 우리 5천년 역사에서 10분질밖에 안 되는 이성계가 만든 조선 역사 500년을 갖다가 우리 여러분이 배운 교과서 60%를 배정했습니다. 이유는 그때가 문화적으로는 찬란했지만은 국세가 약해져서 계속 외국에 당하고 당파 싸움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들이 긍지를 못 주죠. 그런데 제 집에 가면은 돌아가신 제 스승이 주신 조선시대 중학교에서는 한교에서 가르친 조선시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놀랍게도 90%가 전부 고조선사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고 고대사입니다. 삼국의 위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겠는데 그 근거를 아무리 찾을 게도 없어요. 왜? 일제시대 애놈들이 자료를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또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런가 하면 또 해방 이후에도 지금 58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상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미국의 거대한 백인 문화권의 예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얼굴을 봐보니까 전부가 노랑탱탱한 한국이긴 하지만도 너희들이 정신은 저거 뻥 뚫려서 전부 양코백이 노예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저는 아니다 하고 반발합니다. 내가 그럼 이 자리에서 정리하지. 자, 서부하는 영화를 본다. 대촌의 넓은 평원에 지금 포장마차가 줄을 지어가고 기병대가 호위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디안이 나타나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인디안이 죽으면 잘 죽어도 합을 치는데 기병대 대장님이 아코 하고 내가 죽은 것처럼 아까워한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가? 거기에 죽어가고 있는 인디안들은 조상 전래 수천 년 동안 이어받은 땅을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고 인구가 적다는 지혜 하나로 막강한 무기와 군대로 쳐들어온 백인의 침략자에게 맞서 싸우다 죽어간 일제 때 만줄판에 죽어간 우리의 독립투사와 똑같은 입장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따라서 강대국 이학성을 노릴 때는 옛날 종교시대는 종교로 합니다. 일제시대는 일본인들이 자기들 민족 종교의 신도 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 안 하면 죽이려고 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헐리우드로 예술가식이죠. 한국인으로서 헐리우드 영화 10편 이상 안 본 사람 없을 겁니다. 두만 보면은 신미주의자 같은 게 되어 있죠. 자기가 빵 뚫리피죠. 지는 항상 얼굴면서 백인 편이 되어 앉아있죠. 백인 주인공과 한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우리가 우리를 읽은 실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간단히 삼국시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삼국이라 하면 신라, 고구려, 백제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실패 역사라고 합니다. 신라는 삼국 중에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백제가 망할 때 인구가 400만입니다. 고구려가 망할 때 인구가 380만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했을 때 가야하고 합쳐도 인구가 150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요새 뭐 태조 왕건 드라마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으면 더 넓은 영토로 우리가 강국이 됐을 낀데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소위 일제시대의 신초 선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강국이 되었다면 우리가 몽고족보다 강한 나라 만들겠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 강대한 중국과 싸우다가 민족이 없어질라니 모릅니다. 단단히 우리가 역사를 바로 봐야 됩니다. 신라에라도 김준일 같은 명장이 태어나서 그 나라를 유지한 것이 다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이름은 의자왕입니다. 처음에는 정치를 좀 잘해서 해동공자나 평을 받았는데 말년에는 고만 충신 성충을 감옥에 엎이고 충신 흥수를 기양 보내드리고 간신들과 주지영림 속에서 세월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나당연군이 쳐들었죠. 깜짝 놀란 의자왕이 간신들을 보고 어쩌면 좋으냐. 평소에 임금에게 술과 여자를 갖다 바치는 능수였던 간신들이 내적이 노르니까 몇 수가 없습니다. 전부 굶으면 버리가 되어 앉아있죠. 답답해진 이자왕이 자기가 감옥에는 성충을 찾아갔더니 성충이 그 전날 감옥에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성충과 함께 기양 보냈던 흥수를 데리고 왔더니 흥수왈 임금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성충대감께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시고 저에게 미리 유언을 주고 왔습니다. 이자왕이 좋아서 그래 성충이 뭐라고 유언하더노? 그러니까 흥수가 하나 말이 예. 성충대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죽고 나면은 미국의 나당나라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당나라 군대는 서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백마강을 거슬러 쳐들어올 테니 백마강 하구에 있는 김을 토란 곳에 군대 일진을 보내서 강하구를 가로막아버려라. 그러면 당나라군은 한 발도 못 들어올 것이다. 또한 동쪽의 신라군은 탄연한 죄를 넘어서 올 것이다. 그 탄연한 죄는 흠에서 한 사람의 장수가 적장 100명을 막을 수 있는 요해처이다. 그 다른 고기를 갖다가 군대를 보내 막아버려라. 그러면 신라군은 한 발도 못 들어올 것이다. 그 두세 빨리 군대를 파견하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장왕이 좋아서 국면으로 들어와서 성충과 흥수가 이렇게 하는데 어떠냐. 아까나 아무 말도 안 하던 간신들이 그때는 우중충전을 손을 들면서 임금님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임금이 놀라서 왜 안 되느냐 하니 예. 성충과 흥수는 임금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 가거나 기양 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임금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임금을 원망하는 사람이 임금을 위해 좋은 꾀를 낼 택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말은 무조건 듣지 마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신이란 제 마음 짚은 낱말하는 겁니다. 이정왕이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만 그 바람에 결정을 못합니다. 그 바람에 시간을 낭비하자 신라의 오만대군이 무사히 타는 고기를 넘어서 백제투소 사비성 앞 50리까지 육박하죠. 거기가 지금의 충남 논산이요. 그때는 황산벌이라고 불렀다. 이자왕과 신하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백제의 마지막 충신 계백이 결사대 5천을 끌고 나옵니다. 계백이 가만히 전세를 보니 이미 자기들은 졌습니다. 그때는 종족전이라 이긴 무사가 자기가 죽인 무사 집을 찾아가서 그 자식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왜? 무사 자식은 크면 반드시 애비 원수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무사 자식들은 못 살아납니다. 따라서 계백 등은 결사대를 결성하고 전쟁 들어간 게 아닙니다. 결사대를 조직해놓고는 집으로 전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처자를 불러앉히고 통곡을 하면서 애걸 합니다. 자, 이제 보니 우리는 졌다. 우리가 나가 힘써 싸운다 하더라도 신라군에게 상처는 주겠지만 나라의 멸망은 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긴 신라군이 우리 마을을 쳐들어와서 내 가족을 욕보이고 전부 노비로 만들죠. 내 자식을 전부 죽일 터이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는 죽은 목숨이니 내가 오히려 너희들 생명을 다 거둔 다음 적진에 가서 스스로 죽겠노라. 그러니 너희들 목을 좀 내놔라. 계백이 울면서 일어서서 칼을 뽑아서 자기 부인부터 목을 칩니다. 애네만 목 치는 게 아닙니다. 애네 그 삼국시대에 우리에게 배운 기죠. 그래서 신라의 풍습이 지금 일본에 많이 남아있어요. 신라 걸 많이 배웠죠. 그리고는 자기 자식 하나하나 목을 칩니다. 여러분 계백 결사대 5천 결사대 하는 게 보통 결사대입니다. 처자의 목을 베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이겨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라는 사람들이요. 처자의 목을 베고 전쟁터에 나간 계백 결사대 5천이 자기들보다 10배나 많은 신라의 5만 대군과 4번을 싸워서 4번을 이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신라군이 독려합니다. 그러자 신라의 총사령관 김유신 장군이 일갈대성합니다. 재장을 모아놓고 우리의 조상 전래의 전통정신은 성공후사의 멸사봉공이다. 여기에 비로소 우리의 민족 전통정신이 나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 전래의 정신은 성공후사의 멸사봉공이다. 먼저 선자 나라공자, 뒤우자 내사자입니다. 즉 나라가 먼저 있고 내가 뒤에 있다.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갔을 때는 멸사봉공하는 것이다. 죽일 멸자 내사자, 그리고 받들봉자 나라공자, 나를 죽여서 나라를 바치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터은 병사가 자기 몸을 내키고 가족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전쟁이 일 것이며 전쟁이 지고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도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확 칩니다. 그러자 신라의 부사령관 김흠준 장군이 자기의 1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 반구를 제물로 내놨습니다. 반구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타고 계백에 달려드는데 적수가 아니었죠. 한 칼에 목이 달아나버립니다. 그러자 신라의 김품일 장군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살밖에 안 된 어린아들 관창을 내놨죠. 관창이 툴을 쓰고 창을 꺼내들고 말을 타고 계백이 달려들었습니다. 계백이 멀리서 보니 신라 장수 하나가 말에 타고 돌격하는데 그 덩치가 너무나 적은지라 어린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백이 웃으면서 마주 나가서 관창을 입구에 끼고 들어왔죠. 그리고 투구를 벗기보니 앞불사 만 14살에 중학 2학년 정도 아이입니다. 계백이 탄식을 해서 하는 말이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반드시 상국을 통일할 것이다. 나는 내 자식을 죽이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그렇다고 남의 자식까지야 죽일 수 있겠느냐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관창의 투구를 빼고 창을 뺏고서는 살려서 신라전에 보내줬습니다. 관창이 신라전에 살아온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옆에 병사의 창을 뺏어들고 옆에 병사의 투구를 뺏어서 또 돌격했습니다. 계백이 또 사로잡아 살려보냈습니다. 관창이 또 돌격했습니다. 계백이 세 번째 관창을 사로잡고서는 하늘을 향해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호라, 이 자식은 죽을 때까지 오겠구나. 이 자식이 계속 돌진하다 보면 신라군에게 사기만 올려줄 따이니 안타깝지만 안 죽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 사로잡은 어린 관창을 계백은 자기 자식을 죽일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관창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말머리에 매달아서 신라전에 보내줬죠. 신라의 5만 대군이 어린 관창의 목을 보고서는 모두 눈을 부릅뜨고 하는 말이 어린아이도 국가를 위하여 이와 같이 살신성인했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생명을 낳게 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꽉합을 키면서 신라 5만 대군이 돌격을 감행하니 계백 결사대 5천은 그 앞에 의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망했죠. 백제가 망한 날로부터 80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 초화되었죠. 그때 우리 조국은 북으로는 대륙 명나라의 압박을 받고 남쪽으로는 왜곡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륙국과 해안국 사이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 민족의 영원한 살 길을 계시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위대한 태계 이황 선생입니다. 따라서 이 태계 이황 선생의 태계 사상이 놀랍게도 오늘날 일본의 사상이 되었는데 태계 선생께서는 단군조선에서 신라에 개성되어서 그대로 신라 삼국 통일과 소위 하랑도 기본 정신이 된 성공의사 정신, 이 우리의 민족 전통 정신을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까지 전부 정신교육을 시켜야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서양의 유태인 못지않게 정신민족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신 분이 태계 선생입니다. 그 태계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그 지자였던 강항이라는 학자가 임진왜란때 왜군에게 포로를 가서 그 사람이 일본의 에이메 영주를 가르치고 일본 최고의 학자를 가르치는데 그 학자가 일본을 재통일한 도쿠아 이에야사의 스승이 됩니다. 도쿠아 이에야사가 깜짝을 이것이다. 도쿠아 이에야사는 천하를 통일하자 자기 전임자인 도요토미 선생님 쳐들어온 게 아니라 조선에다 사신을 보내서 내 전임자 도요토미가 무식해서 나쁜 짓을 했으니 용서하시고 제발 우리 이후매한 일본 민족을 가리킬 돌아가신 태계 선생의 제자를 좀 보내주시오 하고 애걸 합니다. 이래서 조선 정도는 가상타에서 소위 일본의 사상을 가리킬 태계 선생의 제자를 비롯한 유학자 800여 명과 정부 관리 100여 명을 갖다가 일본에 보내서 930명에 달하는 일본을 가리킬 대선생님 집단을 보내줍니다. 그게 유명한 조선통신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건너갔던 길이 지금 대마도에서 도쿄까지 연결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제가 한 18년간 현지 강의를 했는데요. 가보면 우리 조상들이 썼던 물루의 문패, 수많은 유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일본의 맨슈신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맨슈신이 일본을 세계 최고 근대국가로 올라가게 하는 동기가 됐고, 일본인의 애국심과 혼을 만들어냈고, 맨슈신 직후에 일본 번영 1호가 태계 선생의 소위 교육체계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동양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뿌리는 한반도인데 그 역사의 나무에 열매를 주고 또 열매를 따고 행하는 일본입니다. 앞으로는 이젠 우리가 우리 조상의 정신을 우리가 챙겨서 우리가 더욱 강건한 민족을 크기 위해서 자식들을 뿌리를 아는 민족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일본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미국을 봉으로 커드리고 잃어버린 만주와 시베리아를 찾는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자식을 훈육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